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단짠 네, 잘 단짠, 부탁드리면서 첫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친언니와 진지하게 공동명의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언니도 저도 비혼주의자인데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계획이 없습니다. 둘이 예산을 합치고 대출도 조금 받으면 20평 후반대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명의로 덜컥 집 샀다가 둘이 분쟁 나면 어떡할 거냐고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십니다. 언니와 저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돈을 더 열심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트레이너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남겨봅니다. 네. 요즘 요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 동반자, 예, 생활 동반자로서. 맞아요. 예. 비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게 오.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네. 100% 두 분이 앞으로 비혼으로 사신다고 해도 네. 두 사람이 경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뭐 사실 뭐 요런 이야기는 뭐 저보다는 이제 뭐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세상에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려가 좀 커지기도 하는데 물론 뭐 주거라든지 생활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꼭 엄마 아빠 뭐 자녀 뭐 이런 거 전통적인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결정의 문제. 자, 매입하는 과정, 그리고 또 나중에 매도하는 과정, 또는 이걸 나중에 임대를 하게 되는 과정, 또는 뭐 보수를 하게 되는 과정, 뭐 네.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한다, 안 한다, 네.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부동산은 의사결정의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반드시 이 자매가 뭐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온다?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얘기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내가 혼자 아파트 사기는 애매했는데 언니랑 돈 합쳐서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이러니까 뭐 앞뒤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명의로 되는 아파트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동화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유동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부동산 자산은 현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리퀴디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꿀 때 상황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두 분은 당연히 이제 뭐 우리는 여기 안 떠나고 여기서 사니까 여기 같이 있는데 사람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진짜 한 분이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네. 네가 나를 배신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런다든지, 아니면 꼭 결혼이 아니라 뭐 하더라도 싸울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잡이 생겨서 뭐 어디 다른 딴 지방에 간다든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럴 때 내 지분만큼 돈 좀 꺼내줘. 그러면 야, 팔리면 꺼내줄게. 뭐 언제 팔리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뭐 하여튼 이게 뭐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자매가 뭐 싸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부동산을 반드시 지금 두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 이익인 어떤 게 보인다면은 뭐 이런 걸 지금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네. 지금 안 사면 이건 도저히 못 산다.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시대라면은 또 뭐 혹시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조정기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뭐 네. 최근에 2022년도에 워낙 좀 빠지고 난 이후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게 있다 그래서 네.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안 따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정기다. 물론 뭐 지역마다 좀 좀 다르기는 차이는 하지만. 있겠지만.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의 소도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뭔가 당장 빨리 뭐 추격 매수를 안 하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뭐 반전세로 빌린 다음에 그 금융 비용을 좀 네가 내 아니면 분담해. 뭐 이런 거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좀 쉬우니까. 근데 이걸 취득 자체를 공동 명의로 한다는 거는 네. 지금 부모님 말씀이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대신에 월세 대신 뭐 생활비를 뭐 낸다든지 음. 뭐 요런 걸 나름대로 협의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유권이 뭐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질문 드릴 거. 음. 뭐냐면 우리네 어머님들이 음. 가장 속상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남편 명의로 집이 돼 있는 경우에 음. 부부싸움하면 "야, 너 내 집에서 나가!"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서운하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예. 그런 것처럼 음. 자매도 뭔가 공동 명의를 안 해놨을 만약에 취득했을 때 음. 공동 명의를 안 해놨을 때 막 싸우고 "야, 너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네.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인제 뭐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차주가 돼야 돼. 차주라는 거는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비용을 좀 분담을 해라 네가. 이렇게 음. 가야지 공동 차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인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이거지.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하고 돈을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음. 준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자 비용을 동생이 어 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 명의가 한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야 내 집에서 나가." 뭐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음음.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뭐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자면 뭐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다 보니까 뭐 더 더 복잡하긴 해요, 사실. 복잡하긴 나중에 한데 임대차 할 때 2명 다 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어떤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분쟁의 문제나 복잡해지는 것을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음.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자매분께서는 좀 현명하게 취득을 한다면 한 사람이 취득을 하고 그 금융 비용의 일부를 쪼끔 뭐 쉐어하는 방법이면 음. 몰라도 음. 공동 명의는 쪼끔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 약간 좀 예. 의심스러운 이 음. 사연에서 약간 의심스러운 게 의심이요? 뭐냐면 예. 증여를 좀 바라는 게 아닐까. 증여라는 건 누구한테 누구를 누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아. 증여를 받고 싶은데 이번에 받을 때 아파트를 아. 언니 명의로만 해서 가면 음. 언니한테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둘이 딱 나눠서 가지고 가고 음.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좀 의심이 됩니다. 예. 뭐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회생활 음. 네트워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네. 네트워킹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과 네트워킹이에요. 네. 부모님과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음. 그래야 부모님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유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어요. 뭐 별로 저한테 밀어 주실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 사실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뭐 음. 자녀분들이 모르는 또 자식들을 밀어 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네트워킹이 좀 잘 돼야 된다. 음. 좀 전에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짝 본인의 인제 그 딸의 어려움을 이렇게 어필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30대) 직장인입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사귀는 여성도 없습니다. 월 급여 25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비정규직이고요. 참 답답하네요. 돈줄남님께 사연 쓰려고 마음 먹고 나서 제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현금 17만 5천 원, 그리고 복권 4장 2만 원어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적자에 가까워요. 잘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근접합니다. 신용카드가 문제겠죠? 신용카드 몇 장이 적당할까요? 체크카드는 있지만 거의 안 씁니다. 이것도 문제겠죠? 그리고 저는 로또 복권을 매주 2만 원어치 삽니다. 로또 복권은 일주일에 얼마치 사는 게 적당할까요? 모아둔 돈은 거의 없네요. 저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사실 그 지금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사회 초년생이시니까 당연히 뭐 높진 않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경제 고민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버는 거보다 많이 쓰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조금 더 많이 버는 방법을 만들어내든지 네. 아니면 좀 적게 쓰든지인데 네. 사실 최악은 적게 벌고 많이 쓰는 노력은 전혀 안 하면서 많이 쓰는 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좀 많이 쓰는 건 양보 못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좀 돈을 더 벌어보겠다라는 노력을 하는 거. 아니면 돈을 더 벌기는 당장 어려우니 그러면 좀 적게 쓰는 네. 거를 노력하는 거. 뭐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급여가 높지 않으니까 네. 일단은 어떻게든 급여를 올리는 거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로또 복권 4장이 2만 원이라는데 그럼 한 장이 5천 5천 원짜리. 원입니까? 예. 그렇게 비싸요? 그럼 네. 1,000원, 2,000원으로는 못 사는 건가? 아니요. 저는 살 사본 수 적이 있어요. 없어. 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장. 세트로 사면 좀 5천 싸요? 원. 안 써보셨군요. 저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5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질문에 이런 게 있고 일주일에 그러면 얼마치 사는 게 적당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제가 굳이 그러면 로또를 살 거면 네. 앞으로 로또에 투자할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안 사실 거면은 안 사는데 네. 매달 2만 원어치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이번 달에 안 되고 다음 달에 이번 달은 안 되지만 다음 달에 또 사면 또 되고 그러니까 자꾸 사다 보면 확률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확률의 비밀이 843만 분의 1이거든요. 로또 1등 당첨률이. 네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는 거야. 자꾸 여러 장 사다 보면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843만 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 달에 또 한 장 사도 또 계속 843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년에 50장을 산다면 그냥 한 달에 50장을 사야 843만 분의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살 거면은 그냥 한 달에 몰아사야지. 그게 확률이 높지. 네. 나는 그래도 꾸준히 사니까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매달 843만 분의 1입니다. 자, 그걸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분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지는 게 저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글쎄요. 이게 이분의 근본적인 고민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도 늘 고민하겠지만 돈과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관관계라는 거거든요. 모든 소비가 소득에 맞춰지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돈줄남의 이제 단골 멘트인데 네. 이 말이 이분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꾸 마이너스가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은 뭐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나 이분한테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은 아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에너지가 더 소진된다.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인간이 행복을 느끼려면은 3가지가 증가돼야 된다 그래요. 그 3가지가 뭐냐? 일단 자율성이 증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증가된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방 안에 갇혀가지고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3이야.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사느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대학 캠퍼스를 거닐 거다라고 하는 나는 1년 후에는 내 자율성이 증가될 거다라는 거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은 내가 자율성이 없고 교실에 갇혀갖고 진짜 이분 같으면 정말 쓸 돈이 빠듯한데 이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갇혀 있지만 내년, 내후년 되면 그래도 지금보단 조금 나아지겠구나. 복권이 하나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야. 근데 복권은 당첨될 리가 없고요. 이분이 전혀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저축을 안 하고 있다면은 자율성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들어도요. 조금씩 노력해서 조금 돈을 모으면 미래의 자율성은 증가돼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내가 좀 답답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행동을 하셔야 이분이 바뀌는 거예요. 2번째, 유능성이 증가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유능성이 뭐냐? 내가 잘 못하던 일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6개월 전에는 잘 못했는데 요거는 내가 이제 잘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커리어가 성장하는 느낌. 내가 잘 못하던 일을 오늘보단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다음 달이 낫고 내년이면 점점 잘하게 될 때 사람은 그때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네. 돈과 관련된 부분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지금 많은 돈을 못 써서 답답한 게 아니고 네. 이 상태로 가면 5년 후, 10년 후에도 달라질 게 없겠구나. 안 보인다, 앞이. 이래서 답답한 거거든요. 네. 자, 3번째는 연결성이 증가되면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연결성이라는 건 그거야. 내가 자율성이 증가돼. 나 이제 좀 있으면 있잖아.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야. 더 나아지고 나 이런 계획을 운영하고 나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어.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고 잘 생활하고 있어.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걸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별로 안 행복한 거거든요. 음. 누군가 막 좋아요 눌러주고 박수 쳐주고 너 진짜 잘하고 있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SNS에다가 자기가 행복해 하고 있는 모습을 올리고 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인간관계와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음. 자, 결론이 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쁨보다는 행복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음. 기쁨을 지금 신용카드 몇 장이 적당할까요? 그랬는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뭐 몇 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꾸 나가서 기쁨을 추구하시면은 음. 행복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멀어진다. 거예요. 네. 우리가 내가 행복을 바라는 사람인지 기쁨을 바라는 사람인지는 이걸 음. 보면 압니다.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님은 혹시 그 응원하는 무슨 축구팀이나 네. 뭐 야구팀 이런 게 있습니까? 응원하는 축구팀, 야구팀은 없는데 아이돌들은 있죠. 아이돌들 있죠. 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응원하는 아이돌이 네. 그냥 들었을 때 음악이 너무 좋아. 그럼 그냥 그걸로 행복하세요? 아니면 그 아이돌이 차트에서 막 올라가고 순위가 올라가고 더 인기를 많이 받고 해외 무대에 서고 해외 무대 쓰고 막 라이브 이래야 너무 행복해요. 잘하고 어느 이러면 정도. 행복하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오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어. 우리 선수들 잘했다. 음. 이걸로 끝나면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네. 내가 응원하는 팀이 한국 시리즈 올라가거나 가을 야구에 가거나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에 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나는 왠지 막 순위가 떨어지면 막 답답하다. 그러면 그분은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행복은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능해지고 내가 돈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어느 정도로 성장한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분도 행복을 원한다면은 네. 결국은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거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은? 일단 생각의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신용카드가 몇 장이냐 이렇게 몇 장이 좋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되냐? 벌고 모으고 쓰고의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직장인은 벌고 모으고 쓰고 인정하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순서가 그렇게 돼야 순서가 된다는 그렇게 돼야 돼요. 거예요. 벌고 모으고 쓰고. 맞죠?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그죠? 된다. 벌고 모으고 쓰고인데 네. 신용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일단 쓰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벌고 플러스 그다음 갚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되면 이 프로세스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를 느꼈다. 그러면 바로 카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체크카드를 별로 써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체크카드를 쓰세요. 제가 딱 세 가지를 그냥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라면 솔루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일단 운동을 시작하세요. 오. 자, 이분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로또를 사잖아요. 처음에는 그 로또를 사서 콧노래가 나오고 난 될 거야. 아마 되면 난 이거 갖고 뭐 할까 뭐 이런 상상을 하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다 보면 습관적으로 사다 보면 어느 순간 로또를 사도 별로 본인의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그냥 그게 루틴이야. 네. 그냥 2만 원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별로 맞춰보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차라리 한 달에 2만 원짜리 헬스장에 등록해라. 그 돈으로.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을 좀 움직이시면은 기분이 좀 올라가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쓸 때 한 번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쓰고 나중에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체크카드는 쓰면서 확인이 되니까 잠깐만 이거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답답할 거라고 대부분 느끼고 아마 우리 사연자님도 그렇게 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한 번 쓸 때 굉장히 만족과 효용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가계부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가계부 작성. 눈으로 숫자를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진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한테 좀 약간은 급진적인 행동을 해야 내가 참 바뀌기로 했었지 이렇게 느껴요. 그 급진적인 행동이 가계부 작성이에요? 그 급진적인 행동이 운동 시작,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이제 꺾어버리고 네. 가계부 작성까지도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로또 구매 금지.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사오던 거라서 약간 손이 이렇게 허전하고 네. 근데 내가 이 정도로 급진적인 행동을 결심을 했구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지금 약간 좀 번아웃이 왔고 좀 다운돼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진짜 나도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이 안 들까? 음. 여러분,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음. 열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고 열정적인 사람이 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네. 먼저 열정적으로 행동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바뀌실 거다라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죠. 제 직장은 서울이고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십니다. 제가 형보다 많이 늦게 태어나서 부모님 나이가 많으신데 늦둥이라서 두 분 귀여움도 많이 받고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최대한 집에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한 번 갔다 오면 차비만 10만 원이 듭니다. 2주에 한 번으로 줄였는데도 한 달에 20만 원이 드네요. 또 가면 차비만 쓸 순 없잖아요.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간식도 사가고요.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가는 횟수를 더 줄일까 싶은데 부모님이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저도 부모님이 눈에 밟히고요. 직장을 옮겨야 하나 잠깐 생각해 보기도 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그냥 보기 드문 효자네. 네. 이 진짜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집이 좀 멀긴 머네요. 그냥 멀긴 멀죠. 부산이면은 뭐 아무리 돈을 안 쓴다고 그래도 한 번 갔다 오면은 진짜 10만 원. 네. 돈이 뭐 훌쩍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의 또 이 막둥이로서 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다고 하는데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가 그 소중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빈도가 높아야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소비를 할 때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은 오랜만에 먹는 치킨이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더 줄여라. 이게 사실 농담이 아니라 음. 정말 가까운 친구야. 우리는 진짜 둘도 없는 친구다.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가지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음. 진짜 그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재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성인인데 서울에 근무하는데 부모님이 2주에 한 번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만 네. 부모님도 바라시는 건 그런 걸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자식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한테 뭐 3, 40만 원, 4, 50만 원 한 달에 쓰는 걸 아까워해? 무조건 지금처럼 2주에 한 번 내려와. 음.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이게 부모님이 진짜 바라는 거를 들어드리는 것이 진짜 효자입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더라도 아, 그래 내 새끼 왔네 그러고 이뻐해 주시겠지만 부모님이 진짜 바라는 건 서울까지 올라가서 얘가 참 어떻게 정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회사에서 정말 문제없이 잘 생활하는지 이것도 걱정이지만 이 타지에 나가서 빨리 돈 모아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를 더 바라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경제적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저축을 얼마나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야야야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자, 그런데 너 그렇게 하려면은 내려오는 것도 너무 비용 드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봐봐요. 엄마가 얼마나 반갑겠어.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냥 너무 꿀맛이지. 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부모님이 눈에 밟혀서 음. 직장을 좀 옮겨볼까라는 고민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하신 건데 직장을 옮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35살 미만의 직장인들 뭐 이거 제가 꼭 나이를 한정하는 건 아닌데 뭐 40세 미만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직장 생활하고 한 10년 정도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픈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일을 허투루 하고 뭐 내팽개치고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조금 더 나은 곳을 가기 위한 내가 나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부산 지역에 있다. 그럼 뭐 적극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도 되죠. 네. 그런 쪽에 이제 좀 지원을 했는데 마침 됐다. 근데 이건 안 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지금 A 직장이 더 나한테는 경제적으로 좋고 내 커리어에 좋지만 조금 그거보단 못하지만 엄마를 볼 수 있으니 나는 뭐 부산으로 갈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나요? 지금이랑 같은 봉급 정도면 괜찮나요? 아니면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본인의 커리어에서 봤을 때 네.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를 제외하고 네. 어느 직장이 나의 성장과 발전과 또 나에게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높냐라고 봤을 때 쪼끔이라도 높으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부모님이 원하지 네. 우리 나 때문에 "너가 쪼끔 더 약간 쪼끔 더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고걸 버리고 여기 왔다는 얘기지.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해 주실 게 아니고 그거는 어. "아이고 야 그것 때문에 여길 내려오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제분이 나중에 그러시면 당연하죠. "절대 내려오지 어. 말아라." 그건 이렇게 안 봐도 얘기하실 거예요? 돼요. 그냥 한두 달에 석 달에 한 번 보면 되지 뭐. 본인이 앞길 잘 개척해 가고 살아가고 네. 경제적으로 독립 안정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연락을 좀 자주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네. 하루에 2번씩 전화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저 지금 출근하고 있다. 지금 뭐 일 끝나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근데 직접 만나는 게 더 좋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자주 뭐 어차피 막 못 보니까 음. 전화를 그렇게 자주 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연락을 좀 더 자주 하고 더 빈도수를 늘리고 맞아요. 가는 걸 좀 줄인 다음에 내가 음. 성장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더 많이 그렇죠. 보여드리자. 그러니까 그 "내가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의 성장 계획, 나의 경제적인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다 보면 네. 현명하신 부모님이 "야 너 그거 바쁘고 좀 돈 모으기도 그런데 쪼끔 덜 내려와도 돼." 이렇게 아마 자연스럽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과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럼요.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